오늘은 4월 1일, 현재 시각은 4시 3분. 오늘은 미래로 띄운 편지 536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우주의 저 광막한 암흑의 심연에는 우리의 태양계보다 더 젊거나 늙은 별과 행성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구에 생명이 태어나서 지적 능력을 갖추기까지 있었던 일련의 진화 과정이 코스모스 도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은하수 은하 하나에만도 100만 개의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의 지적 존재들이 살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 문명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박학하다는 것과 현명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지적 능력은 단순히 축적된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적 능력은 주어진 정보에서 연관성을 읽어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우리의 지적 능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구시를 한다. 지적 능력을 잴 수 있는 잣대, 즉 정보의 단위로 이진법의 비트가 사용된다.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인 예 아니오가 1비트를 이룬다. 이때 질문은 물론 묻는 내용이 확실한 질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알파벳 26글자 중에서 하나를 지칭하는데 5비트가 필요하다. 가부 2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씩 택하기를 5번 반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26은 분명히 32보다 적은 수이므로 알파벳 26글자 각각은 5비트로 충분히 구별된다. 이 책에 실린 언어 정보의 총량은 1000만 개의 비트가 채 못되며 1시간짜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평균 정보량이 10의 12승 비트 정도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보관된 책과 그림에 언어와 화상의 형태로 담겨 있는 정보의 총량은 대략 10의 16승 내지 10의 17승 비트이다. 그 중에 대부분은 중복된 정보이지만 이 숫자가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의 총량을 얼추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만 지구보다 오래된 문명 세계가 보유한 정보량은 비트 단위로 10의 20승, 아니 10의 30승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그 질적 내용의 측면에서도 지구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인류보다 고등한 지적 생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상이 은하수 은하만도 100만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세상들 중에서 지구는 표면이 온통 물로 덮여 있는 아주 진귀한 존재이다. 물이 풍부한 지구에는 지능을 가진 생물이 몇 종 살고 있다. 개 중에는 뭘 쥐는데 필요한 팔다리가 8개나 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몸에 밝고 어두운 무늬를 변화시켜 저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놈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육지에서 끌어모은 나무나 금속으로 배를 만들어 바다로 타고 나가 약탈을 일삼는 덩치는 작지만 머리가 아주 영리한 인간이라는 생물도 있다. 그러나 지적 생물들 중에서 가장 우월하고 행성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몸체를 자랑하며 깊은 바다의 우아한 주인으로서 고도의 지능을 소유한 존재는 고래이다.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진화한 동물이다. 심지어 공룡보다 훨씬 더 크다. 다 자란 흰긴 수염고래 중에는 길이가 30m, 몸무게가 150톤에 이르는 것도 있다. 흰긴 수염고래들은 바다 여기저기를 조용히 떠다니면서 방대한 양의 바닷물을 들어삼켜 거기에 있는 미생물을 걸러 먹고 산다. 또 어떤 고래는 물고기와 크릴을 먹는다. 고래라는 거대한 동물이 바다에 출현한 것은 지구 역사에서 아주 최근의 사건이다. 고래의 조상은 7천만 년 전까지만 해도 육식성의 포유동물로서 지상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서서히 바다로 이주했다. 어미고래는 새끼젖을 먹여 키우고 정성껏 보살필 줄 안다. 긴 양육기를 통해서 어린 고래들은 어른 고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한다. 고래들끼리의 놀이가 그들의 전형적인 소일거리다. 이것은 포유동물 모두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특성이다. 학자들은 놀이가 포유동물 지능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바닷속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침침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포유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각과 후각이 바다에서는 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시각과 후각에 의존하여 짝짓기의 상대, 자신의 새끼, 약탈자의 위치를 알아내던 고래들은 크게 번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래들은 진화를 통해 다른 소통 방식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그것이 바로 청각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청각은 고래들끼리의 의사소통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고래들이 내는 소리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것이 있지만 사실 그것이 노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소리의 정체와 의미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래가 활용하는 소리의 주파수는 아주 넓은 대역에 걸쳐 분포한다. 낮은 주파수 대역은 사람의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최소 주파수보다 훨씬 더 낮다. 고래의 노래는 보통 15분 정도 지속된다. 가장 긴 노래는 1시간 정도나 계속되기도 한다. 박자, 리듬, 소절 등이 정확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래는 함께 노래를 부르던 고래들과 겨울이 되어 헤어졌다가 6개월 만에 만나는 똑같은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다. 그 사이에도 계속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같은 노래를 부른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래는 대단한 기억력의 소유자인 듯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발성법이 좀 변해서 돌아오게 마련이며 그 경우 고래들의 관병식에는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다. 또 구성원 전체가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모종의 협의를 하거나 공동으로 작곡한 것처럼 곡의 내용이 매달 조금씩 천천히 변해간다. 그렇지만 그 변화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고래의 발성법은 복잡하다. 흑둥고래의 노래를 음성 언어로 간주한다면 거기에 담긴 정보량은 10의 10승 비트에 이른다. 이 정도라면 인간의 대서사시인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를 쓸만한 분량이다. 고래나 고래의 사촌인 돌고래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고래는 그렇다고 무엇을 조작할 수 있는 손과 같은 기관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공학적 구조 따위를 만들 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사회적 존재라는 주장에는 틀림이 없다. 그들은 사냥을 즐기고 유유히 헤엄치며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여가를 즐기는가 하면 떠들썩하게 장난치며 짝짓기 하고 친구와 어울려 놀다가 약탈자를 만나면 재빨리 도망칠 줄 안다. 그렇다면 그들도 수많은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지 않을까? 고래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아주 최근에 기계기술 문명의 발달로 고래와 바다에서 경쟁하게 된 스스로를 인간이라 부르는 동물이다. 고래의 전 역사에서 99.99%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고래들은 심해나 대양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날 수 없었다. 이 긴 시간에 걸쳐 고래는 소리를 이용한 아주 특별한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해 왔다. 예를 들어 긴 수염고래는 20Hz의 소리를 아주 크게 낸다. 20Hz는 피아노가 내는 가장 낮은 옥타브의 소리에 해당한다. 바다에서 이렇게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미국 생물학자 로저 페인의 계산에 따르면 20Hz의 소리를 이용한다면 지구상의 가장 먼 두 지점에 떨어져 있더라도 두 마리의 고래가 상대방 소리를 알아듣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즉 남극해의 로스 빙붕에 있는 고래가 멀리 인류산 열도에 있는 상대방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고래는 자신들의 역사의 거의 전 기간 동안 지구적 규모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광대 문면의 심해에서 15,000km나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고래들은 사랑 노래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육중한 체구의 영리한 머리를 갖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 특별한 생물은 바다에서 수천만 년 동안 천적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고 편히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세기경이 되자 불길한 징조의 증기선이 바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증기선이야말로 고래들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소음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상선과 군함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대양의 소음 수준은 눈에 띌 정도로 높아졌다. 특히 20Hz 근방 대역의 잡음이 현격하게 많아졌을 것이다. 인간이 만드는 이러한 소음이 대양을 가로질러 소리로 교신을 해야 하는 고래들에게 점점 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래들의 교신 가능 거리도 계속해서 단축됐다. 긴 고래 수염의 최대 교신 거리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쯤에는 대략 1만 킬로미터였다. 이렇게 멀던 거리가 오늘날에는 수백 킬로미터로 줄었다. 고래들이 서로 이름을 알고 있을까? 단지 소리만으로 서로를 구별할까? 정확한 답은 아직 없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문명이 고래들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천만 년 동안 서로의 의사소통을 해오던 고래들에게 바로 우리 인간이 잔인하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간은 고래에게 이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해왔다. 그것은 고래 사체를 놓고 벌이는 끊이지 않는 상거래 활동이다. 고래를 사냥하여 죽인 다음 시장에 내놓아 입술연지나 산업용 윤활유의 재료로 파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고래와 같이 고등지능을 갖춘 생물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아주 끔찍한 짓이라고 혐오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사냥하여 잡은 고래의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노르웨이, 구소련 등이 고래의 상거래를 조장하는 국가이다.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 인류는 외계의 지적인 생물과의 교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지적 생물과의 교신부터 먼저 진지하게 시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문화와 언어의 전통이 다른 민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침팬지, 돌고래, 그리고 저 깊은 바다의 지적인 지배자인 위대한 고래들과의 교신이 또한 외계와의 교신에 우선되어야 할 인류의 과제인 것이다. 고래 한 마리가 일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참으로 많다. 이러한 지식이 모든 고래의 유전자와 두뇌에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에 담기는 정보는 플랑크톤을 지방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1km 깊이로 잠수하면서 숨을 참는 방법 같은 것이다. 이에 비하여 뇌에 저장되는 정보는 나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라든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노래는 어떤 의미인가 같은 습득된 지식이다. 고래도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도서관, 두뇌 도서관을 갖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처럼 고래의 유전자들도 모두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산은 아주 특별한 분자로서 자기 주위에 있는 화학적 기본 재료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할 뿐만 아니라 유전적 정보를 발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고래가 내는 효소 중에는 헥소키나제라고 불리는 분자가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도 똑같은 효소가 들어있다. 당분을 에너지로 변화시키려면 모두 2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 단계마다 효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헥소키나제라는 이름의 효소가 중재 역할을 한다. 고래가 낮은 주파수 대역의 노래 한음절을 발성하는 데에는 미소한 양이겠지만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를 고래가 자신의 주식인 플랑크톤에서 생산해내는 일련의 긴 과정도 따져보면 헥소키나제의 활약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DNA 이중 나선에 저장된 정보는 4단어로 구성된 언어로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 4개의 단어란 4종류의 서로 다른 핵산을 뜻한다. 즉, DNA는 4종류의 핵산 분자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사실이다. 고래나 인간뿐 아니라 온갖 동식물의 유전 정보가 모두 단 한 종류의 언어로 기술돼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생물의 유전 물질에는 과연 몇 비트의 정보가 필요할까?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생물학적 질문을 생명의 언어인 핵산으로 구현하려면 과연 몇 개의 예, 아니오 형태의 답이 필요한가 말이다. 바이러스 하나가 살아가는데 대략 1만 비트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 책 한쪽에 담긴 정보량이 대강 1만 비트이다.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정보는 단순하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매우 능률적이다. 그러므로 이 정보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정보는 결국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한 행동 지침인데 침입과 복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우선 다른 생물에 진입한 다음 자기 자신을 복제해야 한다. 세균 한 마리, 즉 박테리아가 살아가는데 대략 100만 비트의 정보가 필요하다. 100만 비트라면 100쪽 분량의 책 한 권에 해당하는 정보량이다.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보다 해야 하는 일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 바이러스와 달리 박테리아는 전적으로 기생만 하는 생물이 아니다.
박테리아는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간다. 단세포 생물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아메바가 영위하는 삶은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 때문에 그들의 DNA에는 약 4억 비트의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500쪽 분량의 책 80여 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야 아메바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고래나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약 50억 비트에 이른다. 생명대백과사전에 총 5 곱하기 10의 구승비트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각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영어로 기술한다면 약 1000권에 이르는 책들을 높이 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보의 양으로 따지면 세포 하나가 하나의 도서관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어느 구석이든 그곳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소장하고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 부모가 만든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가 연속적으로 분열하여 생기는 것이다. 태아가 성장해서 태어날 때까지 수많은 단계의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만 분열할 때마다 유전자의 설계도가 원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완벽하게 복제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당신의 간장세포에는 실제로 쓰이지 않지만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도 들어있다. 반대로 뼈세포에는 뼈를 만드는 데에는 직접 필요하지 않지만 간장세포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다. 유전자 도서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이 각각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이렇게 모두 소장하고 있다. 태고적부터의 정보가 속속들이 빠짐없이 중복되어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 웃는 방법, 재채기를 하는 기술, 효과적인 걷기 방안 등뿐만 아니라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 후손을 생산하는 기술, 사과를 먹고 소화시키는 요령 등이 유전자에 모두 세세히 기록돼 있다. 사과의 당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화학의 언어로 기술한 다음 쪽의 복잡한 반응식도 그 과정의 처음 몇 단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사과 하나를 먹는 행위도 따지고 보면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다. 소화작용에 필요한 각종 효소들을 합성하는 일과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일련의 화학 반응들을 의식적으로 하나하나에 챙겨서 수행해야 한다면 나는 결국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박테리아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도 산소가 없는 곳에서 당을 자동으로 분해할 줄 안다. 바로 이것이 사과가 썩는 이유이다. 사과 하나를 소화하는데도 정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